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에 수술 잘 마치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정적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일상이 잠깐 이렇게 멈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일주일이나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나름의 반등 기회를 노리는 듯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시 2만 달러대로 후퇴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22,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주면 다시금 상승세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의 모호한 흐름 속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를 조금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건은 여전히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 언저리를 찍었는지 여부인데, 전반적으로는 좀 더 걱정스러운 분석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도 비트코인도 한 번 더 하락세를 재기할 것이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50% 수준이 더 하락하면서 $10,000 부근까지도 터치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런 전망과 분석이 얼마나 적중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10,000를 찍어준다라면 이건 장기 투자자이든 단기 투자자이든 겁을 먹기보다는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다시 2만 달러대로 주저앉게 만드는 데는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가 한 몫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만간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버리면서 시장에 공포심을 불어넣어버린 겁니다. 특히 확실한 상품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따구 소리를 함께하면서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될지 참 많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전은 그래서 더 궁금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리플과 SEC는 이번에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여전히 XRP 홀더들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놓고 서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리플 측은 아예 대놓고 SEC가 이러는 건 대중의 비판으로부터 쉴드를 치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 전반에서 이 정도로까지 날을 세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조만간 법원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증시도 비트코인도 다소 어려운 흐름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7월로 접어들게 되면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적 카드들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러시아 전쟁 이슈 역시 변화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는 만큼 기대되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도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시장을 조망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반등을 시도하던 비트코인은 다시금 2만 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22,000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 주면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커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다소 여러모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1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상황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대 중반에서 횡보하면서 다소 빠진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2,000달러에서 하락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심리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곰세력은 비트코인을 심리적 수준인 2만 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반등을 하면 황소 세력이 하락세에서 매수를 지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며칠 동안 2만 달러에서 22,000달러 사이에서 머무를 수가 있다. 강세의 첫 번째 신호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22,89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것인데, 이건 피보나치 되돌림 50% 수준인
24,69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부분이 다시 저항선이 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잘 뚫는다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7,150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황소 세력은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준 위로 밀어 올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락세 가능성보다는 상승 돌파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은 분석을 제시한 건데 이 정도 시나리오로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상당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도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대로 후퇴했지만 여러 가지 기술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이 마무리됐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블룸버그는 모멘텀 지표들과 옵션 베팅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 감소를 통해서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범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약세장은 지금 역사적 기준과 진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상황과 비교를 하면 바닥 언저리에 자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D마크 지표의 경우에 비트코인 하락장이 상당 부분 지나갔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마크 지표는 시장의 추세 하나가 끝나는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대 하락 횟수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의 끝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D마크 분석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의 추세 역전 전조 신호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거론되고 있는 것이 RSI 지수인데 비트코인의 14주 RSI는 30 아래로 후퇴하면서 과매도 영역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황은 블룸버그가 주간 RSI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의 최저치 부근인데 비트코인 주간 RSI가 과거의 마지막으로 과매도 영역으로 후퇴한 것은 2018년이었고 이후에 강세 랠리를 펼쳤습니다. 블룸버그가 마지막으로 거론한 데이터는 9월 말 만기의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이었는데 상당수 행사 가격이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이 부근에 상대적으로 많은 옵션 계약 미결제 약정이 몰린 것은 트레이더들이 2만 5천 달러를 비트코인 가격 범위의 천장으로 또 2만 달러를 바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2만 달러대 횡보 상황은 바닥 다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좀 더 극단적인 수준의 부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바닥은 10,000달러일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수준인 2만 달러 위로 다시 회복된 것은 많은 거래자들에게 바닥이 지났다라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단기 안도 랠리가 거시적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고점 이후 이미 엄청난 고통을 안겼지만 그 이후의 하락세와 2017년 고점 상황을 비교하면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전 약세장에서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최종 저점까지 85% 정도 하락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델파이 디지털은 현재 환경에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지금 수준에서 50% 정도 추가로 하락한 10,000달러 바로 위가 최저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난 약세장에서 고점 대비 저점의 하락률이 95% 수준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 이번에도 발생을 한다면 가격은 3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델파이 디지털은 만약 비트코인이 14,000달러에서 16,000달러 범위에서 지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10,000달러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200주 이동평균선이 뚫린 상황이라서 16,000달러 언저리까지의 일시적인 후퇴 가능성 여러 분석가들이 제시한 상태인데 여기서 더 후퇴하면 10,000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장 붕괴의 진짜 원동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슈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과 다른 위험 자산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 후퇴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비트코인 공급 이익 비율인데 지난 약세장에서 최저 4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재 54.9%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바닥 확인을 위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데이터적으로도 반전 가능성과 추가 호텔 가능성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단기적인 예측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약간의 반등 기대감을 내비치던 비트코인을 다시 2만 달러대로 주저앉는데 한몫을 한 인간은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고전적인 증권시장에도 위험이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사기나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나 공개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겐슬러가 이렇게 이번에 직접적으로 승인 불가 입장을 대놓고 밝힌 데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신경전 차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승인이 될 경우에 제인스트리트와 버투 파이낸셜이 ETF 지정 참가 회사를 맡게 될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정 참가 회사는 법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서 ETF의 설정과 환매를 대행하는 증권회사로, 증권사가 매매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그레이스케일은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그림인데 겐슬러는 여전히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서 이게 대체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겐슬러는 이런 와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규제권 밥그릇 확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 리플 소송인데, 이번 소송의 결과가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가로지르는 아주 중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거 진짜 신경전 역대급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XRP 홀더들의 입장문 법원 제출 이슈입니다. 과연 SEC의 주장처럼 XRP 투자자들이 투자 계약으로 여기고 XRP를 매수한 건지 홀더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자 이게 지금 리플 측의 주장인데, 리플 측이 이번에 또다시 SEC의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추가로 제출을 한 겁니다. 리플 측은 이번에 SEC가 수정해서 제출한 반박 입장문을 보면 심지어 SEC 측의 전문가 이름까지도 지웠는데, 이건 안전을 우려한다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제기한 수정된 내용들은 어떤 예민한 부분도 담고 있지 않다, 이것들은 그저 SEC를 대중들의 비판으로부터 가림막 역할을 해줄 뿐이다, 이렇게 한방 날렸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SEC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XRP를 증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6개월 전과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소송 제기 당시만 하더라도 XRP는 리플레저를 통한 브릿지 통화의 개념이 강했지만, 지금 XRP는 리플렛 위에서 구축되는 메타버스의 기본 통화로 사용될 예정이고, 플레이트1의 스테이킹 통화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국경 간 송금을 위한 브릿지 통화라는 단일 역할을 넘어서 플랫폼 토큰으로서 그 위상을 급격하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더리움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 결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만에 하나 패소하더라도 XRP 홀더들 입장에서 상황이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소송에서 질 경우에 미국 시장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까지 날린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로서도 그렇게 크게 아쉬울 건 없고,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의 국경 간 송금에서 현실적 결과물들을 뽑아내고 있는 만큼 과연 미국 정부가 리플을 버릴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루블과 CBDC와 위안화 CBDC의 연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CBDC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국 기업을 내쫓는 선택을 할지 역시 이건 또 다른 이슈인데, 이건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던 점 다시금 사과 말씀드립니다. 당분간 왼손 생활을 해야 해서 영상 제작이 이전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회복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도 중요하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팔 한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안정적인 일상이 크게 일그러지게 된다는 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목표하시는 바 달성을 위해서 성투하시고 또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